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9년 제43회를 읽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윤희영 작가님의 대상 수상작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를 다뤘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윤희영 작가님의 자선 대표작 데니라는 소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SF예요.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연히 동네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나죠. 그 로봇도 아이를 육아 AI 로봇이에요. 근데 그 로봇이 할머니한테 아름답다고 하고, 그러니까 로봇과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할머니가 주인공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 로봇이 할머니를 좋아한다? 호감을 느낀다? 혹은 사랑했다? 이 부분도 흥미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부분부터 되게 흥미로워요. 인트로부터. 형사가 어떻게 보면 취조하는 것 같은 질문, 질문 여자 이렇게 나오죠. 그날 여기 이분 이 할머니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다고 했죠? 힘들겠다, 힘드시겠다는 생각? 이런 식으로 로봇의 오너 여자가 이런 말을 형사가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쭉 넘어가서 94쪽부터 보면 데니를 만난 여름. 데니가 그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데니를 만난 여름 나는 69살이었다. 얼마나 문장이 좋습니까? 데니를 만난 여름 나는 69살이었다. 데니는 24살이었고 한탄한 팔다리와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재주, 영원히 늙지 않는 심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내게 건넨 말은 다른 것과 혼동할 일이 없다. 그건 내음절로 된 단어였다. 아름다워. 그 말을 얼핏 들었을 때 나는 놀이터에 있었다. 민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막 버커를 채우려던 참이었다. 아름다워요, 정말로. 저는 이게 이제 보면서 앞에 형사들도 나오잖아요. 무슨 일인가 일어났는데 분명 데니가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데니가 그 기계가 오작동했나? 아니 그 할머니한테 사기를 치려고 아름답다고 하나? 어, 온갖 의심이 드는 거죠. 음, 아름다워요, 정말로. 할머니도 경계심을 높이죠. 가스불 중불 정도 크기로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켜졌다. 저 남자는 나를 보고 왜 저렇게 웃는가? 응. "민호야 고맙습니다." 해 아저씨가 칭찬하네. "아니요. 저기 당신이 아름답다고요?" "누구 나요?" "네." "예?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오래 살아 젊은 사람한테 별 칭찬을 다 듣네." 응. 저도 조카를 봐주고 있거든요. 저기 있는 저희 조카는 지금 36개월 8일 됐어요. 음. 항의나 추궁, 변명이 아닌 내용으로 낯선 사람과 그만큼 오래 대화한 건 몇 년 만의 일이었는데 나는 자꾸만 졸아붙는 느낌이었다. 할머니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들. 99쪽에 보면 인제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이 돼요. 다른 피해자들 증언은 완료됐죠? 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음.
데니가 돈을 요구한 거죠. 근데 왜 요구했을까? 그리고 AI의 패턴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화를 하죠. 쭉 넘어가서 출산하고 6개월이 지나 딸은 복직을 했고 나는 민우를 맡았다.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못 되는 생활비를 받아 분유와 기저귀를 사고 고기와 야채로 죽을 끓였다. 딸아이는 주말마다 민우를 데리러 와 눈물을 글썽이다가도 월요일 아침 도로 데려다 놓고 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새벽 6시쯤부터 자정까지 나는 집안에서 서서 일했다. 생각할 겨를 없이 그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아이의 요구를 겨우 반 정도는 채워줄 수 있었다. 음. 쉬지 않고 돌고래처럼 악을 썼고 나는 기계가 아니다. 집이 비는 주말이면 나는 가게에서 소주를 사다 한 병씩 마시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게 인제 이 이슈도 정말 중요하죠. 어.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를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때의 그 할머니의 입장에서 아이 이 독박 육아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참 음 정말 주제 잘 잡았다 싶 싶고요. 음. 어 천사 같은 손주 키우기가 유일한 소일거리이자 낙인 늙으니 그게 내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아무도 내가 울 만큼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아이 혼자 키우기는 젊은 시절 이미 한 번 넘어본 산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젊음 특유의 회복력과 반드시 더 나은 날이 오리라는 대책 없이 즐기고 바보스러운 기대, 그리고 어찌 됐든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쇳덩어리 같은 각오들이 하루의 틈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어 앞이 안 보이는 전쟁통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걸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 내겐 그런 게 없었다. 이런 것을 생존이나 생활이 아니라 삶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았다. 나는 일종의 숟가락 같은 것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휘청이는 몸에 위태롭게 아이를 얹고 낮에서 밤으로, 하루에서 다른 하루로 끝없이 옮겨 놓을 뿐이었다. 참, 이게 참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힘들게 힘들게 민후 육아를 하면서. "이리 주세요. 제가 옮겨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주세요, 저한테." "저기 왜 그래요?" "네?" 이제 참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 곁에 어 이 로봇이 나타난 거죠. 로봇이 얼마나 구원자 같겠어요? 로봇은 애도 잘 본단 말이죠. 음. 로봇이 태어난 배경 같은 것도 잠깐 나오고요. 사회적 배경. 아이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저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화가 나지도 짜증을 느끼지도 지치지도 침울해지지도 않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나쁜 짓은 하지 않아요. 남자가 미소 지었다. 대니 그게 그의 이름이었다.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우리 상황에 맞게 약간의 개조를 거친 뒤 전국 50개 가정에 시범적으로 파견되었다고 뉴스에는 나와 있었다. 음, 이런 데니입니다. 기계이죠. 아이 보는 기계. 보세요. 불안해하지 않죠. 저에게는 감정적 불안정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양육자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운다는 거죠. 음. 베니에게 안겨 있으며 민우는 울지 않았다.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그 짤막한 시간들은 아찔하고 달콤하고 두려웠다. 내가 평생 삶이란 것의 본질이라 믿어온 악다구니와 발버둥이 그 시간들에서는 도려낸 것처럼 빠져 있었다.
이를 악물고 두통약을 삼키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몰아세우거나 벌을 내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밥을 천천히 씹어서 먹을 수 있게 됐고 아이가 저지레를 쳐도 예전처럼 한숨만 한 번 쉬고 안아줄 수도 있었다. 음, 괜히 덕분에 당신 하지 말고 그냥 할머니 하면 안 되나? 듣는 입장에서 삿대질 당하는 것 같고 영 이상한데? 그런가요? 전에 어떤 분한테 실수한 적이 있어서 조심하고 있는 건데 무슨 실수?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자기는 할머니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그랬는데 아주머니도 아니라고 하셔서 그래서 차라리 "당신이 낫지 않을까." 했는데 "나는 할머니 맞으니까 괜찮아. 내 할머니."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건 처음인데요. 그런가? 할머니는 놀라시지 않네요. "뭐? 뭐 얘?" 제가 저에 대해 말하면 곧바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할머니는 별로 동요하시지 않아서 의외였어. 놀라기야 놀랐지. 그래요? 사실 지금도 놀라. 같이 잘 다니다가도 '아 참 사람이 아니지. 아 참 숨을 안 쉬지.' 그런 생각이 퍼뜩 들 때도 있는데 뭐 근데 나는 그래. 평생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살다 보니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게 돼 버렸어. 그래서 그래. 고마워요. 놀라지 않아 주셔서. 좀 더 놀랄 걸 그랬나 봐. 이런 대화 많이 나오죠. 데니와의 질문들도 뭐 쭉쭉 넘어가서 음 음 이 소설도 재밌습니다. 음. "왜 그래요? 또 안 먹는다. 누구 좋아하면 먹을 게 안 넘어간다면서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좋아요?" "데니." "네. 와 줘서 고마워. 양갱 사다 준 것도 고맙고 생일 축하해 준 것도 미안하다고 해준 것도 고마워. 그런데 이제 오지 마. 앞으로는 우리 연락하지 말고 보지도 말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너와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다는 말이야. 내가 잘해 줄수록 나는 괴로워. 알았지? 알겠지? 할머니는 견디고 있었어요. 저는 견디지 않아도 되거든요. 견뎌요? 아까 아이들을 돕지 못하면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그것과 견디는 것은 다른가요? 네. 저에게는 매 순간이 말하자면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음. 음. AI 로봇의 입장에서의 그 서술, 할머니 입장에서의 서술. 좋습니다. 할머니가 음 집이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별소리를 다 한다. 사람들이 집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얼마나 필요해요? 100만 원, 200만 원? 나는 웃었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야. 보통은 그래. 그리고 최소한 1,000만 원은 있어야 빌릴 수 있고 다달이 방세를 내야 해. 아무리 낡은 집이라도. 그렇군요. 그래. 1,000만 원이 있으면 할머니하고 민호하고 지희하고 데니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 그럼 네가 벌어와. 싫어요. 할머니가 가져오세요. 싫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데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 그리고 이제 데니는 이렇게 인터뷰를 다 마치고 이제 리셋 이제 뭐 죽음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장을 보면 데니 24 살의 안드로이드 베이비시터.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건넨 말은 기억할 수가 없다. 그 방의 표정이라는 것이 모두 뽑혀 나간 얼굴로 앉아있던 청년이 정말로 데니였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으므로 말들은 장식이다 혹은 허상이다. 기억은 사람을 살게 해주지만 대부분 홀로그램에 가깝다. 데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어진 끝을 받아들였다. 나는 72살이고 그를 사랑했고 죽였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희미하게 사라져가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살아 그것을 견딘다. 이렇게 끝나거든. 어,
화자 자체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안드로이드 베이비시터 데니의 사랑 이야기. SF죠. 좋았다. 그리고 다음 우수상을 볼 텐데요. 김희선 작가님의 해변의 묘지라는. 근데 이 작품은 난민에 대한 우화로 보여져요. 첫 장면은 포로조 여행을 떠난 70대 노부부가 우연히 어떤 뗏목을 목격하죠, 배 위에서. 근데 뗏목이 저기 사람 타 있네.' 그래서 사람을 구해내죠. 근데 뗏목이 그 회오리가 바람 같은 뱃속에서 뗏목이 훅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건졌는데, 구조했는데, 거기에 인제 한국인이 있었죠. 외국인도 있고. 근데 한국인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저 멀리 바다에서 어 떠돌다가 어떤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곳에 뗏목이 휩쓸렸고, 그게 인제 어떤 통로 같은 걸 통해서 한국 바다로 오게 됐더라. 마지막 장면이 압권인데, 그러니까 온 그 바다에 구멍들 같은 것들이 뚫려서 한국 바다로 다 오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한국 바다에서 동아시아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어떤 실험을, 핵실험 같은 걸 했던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난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음. 그쵸. 물줄기의 중심에서 나룻배로 보이는 것 하나가 붕 날아오르듯 허공에 나타나더니 가뿐하게 평상 위에 안착하더라는 것이다. 음. 한국인 선원 박흥수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과테말라 출신의 청년 안데 알레한드로와 음 재밌죠. 근데 이게 궁금증이 생겨요. 저 박흥수와 그 과테말라 청년 알레한드로는 어떻게 뗏목 위에 같이 있게 되었나? 그 썰이 풀려지는 거죠. 어 이게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도 생각나고요. 좀 다르긴 하지만 녹취록 해서 완전 다른 글씨체로 그 박홍수의 그 진술이 쓰여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심사관님." 그래서 점점점점 자기 이야기를 인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알레한드로 얘기부터 나와요. 알레한드로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해 줬다. 어떻게 바다를 떠돌게 됐는지. 원래 안레 알레한드로와 마누엘 형제는 과테말라 시티에서 태어났다. 중앙 아메리카 최대 도시인데, 그 쓰레기로 덮인 산에서 살던, 거기에서 어떤 쓰레기, 한번 읽어 드릴게요. 186 쪽. 이 두 형제는 어떤 사람이었냐. 산이 쓰레기로 덮인 게 아니라 쓰레기들이 쌓여서 킬리만자로나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이 된 것이죠. 거기서 알레한드로와 마뉴엘은 돈이 될 만한 쓰레기들, 예를 들어 구리선이나 철조각이 혹은 누군가가 실수로 잃어버린 반지, 목걸이 등등을 찾아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심사관님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은 거의 쓰레기 지옥 같은 장소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썩은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사람들은 그 물을 허우적대며 건너서 산을 기어오르니까요. 그들은 피부병, 호흡기 질환, 이질성 설사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절대 그 산을 등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집으로 가져갈 빵을 마련할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레한드로와 마누엘은 결국 그 산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건 어느 날 과테말라 시티에 내린 큰 비로 그 거대한 쓰레기산이 무너져 내렸던 탓입니다. 그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 깔려 죽는 걸 본 형제는 늦기 전에 이곳을 뜨자고 결심했고 그간 모은 돈을 여비 삼아 국경을 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국경 육로로는 못 갔던 게 거대한 장벽들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바닷길로 가자. 그래서 노를 저어 가자. 뗏목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뗏목 타고 가다가 폭풍 같은 거 불어 가지고 조난당한 거예요. 그 와중에 인제 음 알레한드로 알레한드로의 동생 뭐 마뉴엘은 죽었죠. 죽었고 오랫동안 바다에 떠돌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떠들었던 것 같아요. 바다 거북을 잡아서 피를 마셨다고 하니까. 우연히 또 박흥수가 이들 덕분에 구조되고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결국 나 자신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알레한드로는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만나고 거기서 어떤 기이한 일로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이런 이야기. 넘어왔는데 알레한드로의 난민 신청은 거부되었다. 음 거부되었다. 이것도 상징적이죠. 통로 같은 게 열렸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전문가가 인제 말하는 것도 나와요. 음. 그리고 앞으로 그 수백 수천 개의 통로를 통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해 앞바다에 나타나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린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부자리와 보송보송한 옷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광입자 가속기를 정지시킨 뒤 그 기묘한 기기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우레고리에 열린 저 문을 닫아버릴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어 마지막 문단을 보면 고요하고 잔잔한 수면 위론 어울리지 않게 끊임없이 회오리가 일었고 거기에서 돛조차 없는 나룻배라든가 뗏목, 곧 가라앉을 듯한 낡고 조그만 어선, 정확하기 그지없는 고무보트 같은 것들이 수평선을 가득 메운 채 천천히 해안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난민들 수천 명이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마지막 장면. 뭔가 이게 참 실제 이런 일이 이러면 어떨까? 뭔가 묵직하더라고요. 이 장면이 섬뜩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난민 문제를 다룬 소설인데 이런 주제 처음 봤고 '해변의 묘지'라는 제목 또 의미심장하죠. 주제 자체는 참 좋습니다. 넘어가서 장강명 작가님의 현수동 빵집 삼국지인데요. 이 소설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장강명 작가님 잘 쓰시죠. 말 그대로 현수동이라는 곳에 빵집들이 삼국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음. 처음 문장 200 쪽부터 처음 문장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뭐 하중동 이게 실제 있는 지명의 설명 같아요. 현수동 이야기들이 나와요. 디테일을 살려주죠, 현실성을. 아파트 주민들은 아침에 강변에서 일어나 보수동 사거리와 하중동 사거리를 거쳐 광흥창역으로 갔다. 거기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거나 등교했다. 저녁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 집으로 갔다. 그 경로를 따라 상점들이 생겼다. 그것은 작은 돈의 법칙이었다. 고수동 사거리 북동쪽으로는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그것은 큰 돈의 법칙이었다. 어 이제 빵집이 총 3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빵집들마다 특색이 달라요. 이런 거 정말 재밌습니다. 이 설정 자체도 재밌고 어
빵집들이 실제 사례를 많이 연구하시고 찾아보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해서 쓰신 것 같아요. 음. 이게 빵집을 뭐 편의점이나 혹은 치킨집 이런 걸로 바꿔도 무방할 정도로 어 '소재가 참 잘 잡았다.' 뭐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인제 소설 편의점 소재로 한번 소설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나.' 계속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런 류도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이 경쟁에 초점을 맞춘 서술 방식입니다. 하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점포는 고수동 사거리 남서쪽에 있었다. 이게 빵집이 하나하나의 사연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먼저 하은 어머니 빵집 나오죠. 베이커리. 피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이었다. 어 "그럴 리가 있냐. 근처에 빵집 하나 곧 생길걸." 음. 어머니가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몸으로 터득한 법칙이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빚을 먼저 갚아야지. 음.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예요. 여러 나라 전통 빵을 흉내낸 제품을 팔아요. 자기네 빵들은 발효빵이라고 홍보하는데 우습죠. 발효 안 한 빵이 어디 있다고 본사 대리가 설명했다. 나눠 갖긴 뭘 나눠 가져. 처음부터 확 밟아줘야 돼. 전쟁이죠, 전쟁. 음. 그래도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빵빵하게 행사 지원해 드릴게요. 비프랜차이즈가 새로 생긴 곳이라 판매 노하우가 없어요. 본사 대리가 말했다. 맞은편 빵집이 먼저 문을 열고 이틀 뒤 피 비프랜차이즈 빵집이 영업을 개시했다. 하중동 사거리에서 구수동 사거리까지 100m 길이의 거리에서 빵집 세 곳이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었다. 이래서 삼국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인제 이야기 또 화자가 또 넘어갑니다. 음. 화자 이제 주인공이 또 넘어가요. 다른 빵집 얘기. 그 자리에는 오랫동안 문방구가 있었다.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라나 모르겠네. 가게 자리를 처음 봤을 때 순임은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 순임이 또 다른 주인공. 아까 하은의 어머니 나왔죠. 순임. "여기를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가야 하나요?" 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남편은 마음이 급해 빵을 먼저 팔고 보름 뒤에 아크릴 간판을 달았다. 힐스테이트 베이커리. 힐스테이트 베이커리는 노부부 두 명이 하는 베이커리고요. 피 프랜차이즈 빵집은 하은의 어머니가 하는 빵집입니다. 각각의 특색이 달라요. 음. 어 힐스테이트 베이커리는 그들은 치즈가 들어간 빵이나 음료는 팔지 않았다.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다. 크로와상이 3개 1,000원, 유기농 밀로 만든 모닝빵은 10 개에 3,000 원이었다. 그럼들보다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면서 더 싸고 맛있게 만들어야지. 남편이 대꾸했다. 내가 그놈들 아주 쫓아내 버릴 거야. 조금씩 단골이 생겼다. 손님들이 빵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자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빵집 나오겠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연다고 했을 때 주영 언젠가는 두 사람이 자기를 가게로 부를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여름에 있을 지방직 구급 시험일까지는 기다려 줄 알았다. 부모님이 주영에게 빵집으로 나와 일하라는 말을 한 것은 가게 문을 정식으로 연 당일 오후였다. 어머니는 주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우리 가족 맞냐?" 그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 따님이시군요. 이거 입으시고 일단 여기서 트레이를 닦아주세요." "네?" 이렇게 얼떨결에 주영도 일을 하게 되었더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인들처럼 겁먹은 눈으로 예의에 곱실거리며 지원 인력들의 지시에 따랐다. 주영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카드 결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빵에는 바코드가 없었다. 빵 장사가 왜 잠을 못 자는지
주영은 곧 이해하게 됐다. 아침에는 빵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밤에는 빵을 한 번에 많이 사가는 손님들이 띄엄띄엄 왔다. 밤이면 야근이나 회식을 마치고 지친 사람들이 탄수화물에 끌리기도 했고, 할인하는 떨이 상품이 많기도 했다. 술에 취해 얼큰해진 아저씨들이 아내나 아이들에게 주려고 호기롭게 케이크를 사가기도 했다. 이런 것들 정보가 하나하나 나오는 것도 참 좋죠. 주영은 간혹 돌을 던져 그 가게들의 간판 조명을 깨뜨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자신들의 가게가 목이 좋기 때문에 문을 닫는 시각은 오히려 자신들이 정할 수 없음을 주영은 깨달았다. 목이 좋다는 건 덫이고 함정이었다. 새 빵집이 다 나왔어요, 설명이. 인트로 여기죠.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각자 이제 경계하고 있죠, 서로를. 하은 모녀의 가게 매출은 과, 과거의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다. 완제품과 조립빵 고객은 비프랜차이즈 매장에, 식사빵 고객은 힐스테이트 베이커리에 뺏겼다. 사람들은 날이 더워지면 빵을 먹지 않았다. 여름이 오자 결국 적지 않았다. 새 빵집이 모두 식빵을 경쟁적으로 할인하는 바람에 함께 죽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결국 이렇게 된 거죠. 힐스테이트 베이커리는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는 박리담의 주제에 빵을 반죽부터 직접 만들고 잼과 마요네즈도 수제다.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일하고 할머니가 종일 혼자 손님을 맞는다는 얘긴데 저렇게 해서는 몸이 견디질 못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곳 주민들은 비프랜차이즈 빵보다 하은네 가게 빵에 더 질려있을 테고 자신과 어머니의 체력 역시 소진되고 있었다. 하은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에 걸렸다.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빵에 왜 곰팡이가 안 생기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음. 에이, 요즘 누가 빵에 방부제를 넣어요. 음. 하은은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퍼뜨리죠. 그리고 하은의 어머니는 몇몇 빵은 재고가 남으면 하루 더 팔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엄마 그건 아니다. 그 빵 이틀 된 거야. 이틀은 안 돼. 너 진짜 까다롭다. 내가 빵 장사가 몇 년인데 이 빵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다 알아. 들고 와서 항의할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손님 떨어져 나간다고. 그런 손님은 앞집 망해도 여기 안 온다고. 여기 맛없다고 찍힌다고. 뭐 어쩌라고. 일단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다. 자동차를 타고 푸드뱅크까지 가서 남은 빵을 기부하던 자신들이 이런 지경에 몰렸다는 사실이 하은은 믿어지지가 않았다. 점점 점입 가경이죠. 손님 가게로 갑니다. 손님 가게에 케이크 주문이 들어와요. 어떤 교회에서 주문한 건데 이게 속았죠. 어. 스님이 교회에 갔더니 케이크에 대해서도 주문인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늙은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나? 스님과 남편은 허탈해하며 팔지 못한 케이크를 먹었다.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걸 만들어야지. 스님이 말했다. 오랫동안 자신만 알고 남편은 몰랐던 돈의 법칙이었다. 빵 가짓수도 줄여요. 우리 빵 종류가 너무 많아요. 40가지나 돼요. 반으로 줄입시다. 스님이 말했다. 음. 어, 내가 케이크 만들고 싶어서 빵을 배운 건데 그걸 못하게 하네. 남편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목소리에 노기가 섞여 있었다. 음,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빵집. 주영은 비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손님을 꿰는지 이해했다. 비프랜차이즈의 가격 제도는 사실상 속임수였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전체 손님의 절반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할인을 받아갔다. 자체 멤버십 카드와 마일리지 제도가 있었고 은행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와 제휴한 포인트 카드들이 있었다. 스탬프 쿠폰이 있고 모바일 쿠폰이 있었는데 모바일 쿠폰 안에는 소셜 커머스 쿠폰이 있고 선물 쿠폰이 있었다.
그것들은 특정 상품을 구입할 때만 쓸 수 있기도 하고 특정 시간에만 쓸 수 있기도 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도 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쿠폰에 대한 얘기. 비싼 물건을 싸게 사는 듯한 환상을 주기 위해 점원들의 노동이 동원되는 셈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일 아침마다 다른 복잡한 내용의 모바일 쿠폰을 뿌렸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가게로 찾아왔다. 매장에서 그 쿠폰들을 거부할 권한은 없었다. 이런 쿠폰 얘기는 정말 리얼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던 세계인데 이거는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음. 때로는 할인 쿠폰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매장에 없었다. 음. "죄송하지만 이 빵은 저희 매장에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아무도 납득하지 못했다. 왜 사기를 치느냐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그럴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제품을 내어주곤 했다. 모바일 쿠폰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에 왔다. 점원이 자신을 우습게 보지 않을지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면 쿠폰을 받기 싫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음, 이런 쿠폰 얘기 정말 리얼하고 그리고 빵은 필요 없으니까 환불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 점장이 고객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죠. 주영의 가족은 모두 말수가 줄었다. 얼굴도 점점 비굴한 인상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겁을 집어먹었고 손님의 눈치를 유심히 살폈다. 주영은 자기 눈동자가 점점 생기를 잃고 눈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아버지의 위엄이나 취미로 그림을 그렸던 어머니의 기품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 신문이나 책을 읽은 지 오래였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다. 생각은 온통 할인 제도와 그날 매상, 그리고 손님이 풍기는 분위기에 쏠려 있었다. 주영은 동굴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상상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묘사들이에요. 실제 그렇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그리고 하은 모녀, 하은 모녀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죠. 본사로부터 이벤트 같은 걸 하도록. 하은 모녀, 이벤트, 매장안도 부산에 있었다. 전진 배치니 중앙 배치니 하는 지시에 따라 수시로 빵 진열 순서를 바꾸고 지시를 이행했다는 증거로 진열들을 사진으로 찍어 앱에 올려야 했다. 그렇게 몸으로 뛰어서 손님은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이윤이 늘지는 않았다. 할인 행사용 상품들은 싸게 공급받는 만큼 싸게 팔았다. 할인하고 행사를 열면 어떻게든 그날의 지정 제품을 팔 수 있긴 했다. 그러나 할인하는 빵이 팔릴수록 기존에 잘 팔리던 빵의 매장이 줄어들었다. 팔아봤자 큰 도움이 안 되는 신상품들이 효자 제품들을 밀어내는 형국이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장점은 정말 리얼하다는 거. 실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겪을 법한 일들이 그대로 나오죠. 이런 작품은 리얼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음. "내 어머니도 폭발했다. 우리 저건 못 팔아요. 가져가요. 이건 계약 위반인데요. 계약 위반이고 뭐고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이 장사 접을래요." 신라인 끝에 매니저는 굳은 얼굴로 빵을 다시 차에 실었다. 하은의 어머니는 그날 밤까지 입을 꾹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제 다른 빵집도 넘어가서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빵집이요. "뭐하다 이제 와. 집도 청소하고 몸도 씻고 왔죠. 장사하려면 머리는 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스님은 일부러 쾌활하게 대답했다. 마누라가 늦게 오는 바람에 빵을 다 태워 먹었네. 남편이 툴툴거렸다. 반죽 밀 때도 일부러 세게 내려치고 있었다. "당신이 빵을 태운 게 왜 내 탓이에요? 내가 손님 접대하느라 5분 옆에 있지를 못하니 그렇지. 제일 바쁜 시간에. 여보 내가 놀다 온 줄 알아요? 당신 옷 빨고 다리미로 일일이 다리다 늦었어요." 손님이 남편의 조리복을 옷걸이에 걸며 말했다. "당신이 걸치는 가운들
가만히 놔두면 밤새 저절로 하얘지고 빳빳해지는 줄 알죠? 옷을 당신이 입거나 세탁기가 빨지. 옆엔 내가 어디서 말댔고야. 나한테 화내지 말아요.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화내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스님은 가게를 나가버리죠. 혼자서 칼국수를 먹고 혼자서 영화 한 편 보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음, 두 사람은 빵집에서 자주 노래를 같이 불렀다. 걸레질하면서 노래 불렀는데 추억도 죄다 빵집 추억이네. 아주 징글징글하다. 스님은 혼자 웃었다. 남편은 자정 가까운 시간에 집에 들어왔죠. 눈치를 보면서 남편은 케이크를 만들어 왔다. 초콜릿 케이크였고 위에 축사랑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축생신, 축결혼, 축회갑은 봤어도 축사랑은 처음 보네. 음, 손님이 웃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걸 축하하는 거지. 남편도 웃었다. 희실 엄마, 내가 너무 부려먹어서 미안해. 이제 점심 먹고 나와. 오전에는 내가 혼자 하리다. 남편이 말했다. 아니, 이제 안 나가요. 이제 난 안 나가요. 나 그만둘래요. 빵집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손님이 말했다. 빵 만드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음, 그래서 50년이나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만 쉽시다. 우리도 남들처럼 여름에는 물놀이도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갑시다. 남편은 대답을 피했다. 그는 속으로 다른 꿍꿍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 주영이 단판을 짓기 위해서 그 상대편 어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영은 구수동 사거리의 피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 운영자들의 개인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힐스테이트 베이커리 문 닫은 거 아시죠?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빵집. 주영이 말했다. 저희는 마주보고 있는 가게니까 당연히 알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거죠. 이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제 딸들끼리 주영 주영이 하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일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니죠?" 음 음. 그러면서 인제 서로의 인제 사정을 얘기하고 오픈 시간을 제가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 손바닥만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 노리고 이 골목에 너도나도 들어와서 건물주들이랑 간판업자들 배만 불려주다가 열의 아분 만신창이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제 합의를 하자. 문 열고 닫는 시간을 합의를 하자 이런 거였죠. 음. 음. 그 열의 아홉이 아니라 남은 하나가 되어 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우리 손에 달린 일 맞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이나 이 집이나 장사 잘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여기 장사 잘 되는 곳이구나.' 하고 옆에 빵집 또 생겨요. 틀림없어요. 저는 가게 망할지 안 망할지는 그냥 다 운인 것 같고요. 가게 문을 몇 시에 닫느냐,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느냐, 이건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안한 거죠. 아,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은의 빵집에 그 아까 노부부가 오죠. 음. 노부가 와서 빵을 사 갑니다. 그리고 아까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반죽에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란물도 너무 많이 발랐어요. 이러면 첫 입에는 자극적이고 좋은데 오래 먹지는 못해요, 느글느글하니까. 빵의 깊은 구수한 맛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일정설교를 늘어놨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인제 제안을 하죠.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없냐." "여기도 기술자 쓰지요." 그래서 내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말이요. 예. "그건 안 돼요 선생님." 하은이 말했다. 저랑 이야기가 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 방침 때문에 그래요. 제빵 기사분들을 저희가 고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가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노인이 말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알았습니다.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무기력함을 보여주죠. 음, 본사가 다 한다. 하하는 그들이 자기 욕을 하길 바랐다. 그렇게라도 그 대화에 끼고 싶었다. 그녀는 그 외에도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편하고 속절없는 충동을 느꼈다. 오래된 것이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현수동 빵집 삼국지. 장강명 작가님의 단편인데 좋습니다. 이런 소재 좋거든요. 자영업자들의 그 애환, 노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품은 소설 말이죠. 고민이 깊어집니다. 편의점. 제가 실제 겪고 있는 일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본사가 갑이고요. 어, 그리고 저희 편의점 잘 되면 주변에 편의점이 우후죽순처럼 정말 많이 들어섭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나눠 먹자는 건데 같이 들어서면 주변에 저희 매출도 줄어들고 그 사람들도 들어섰다가 또 망해요. 이게 뭘까 싶죠. 이런 소설입니다. 정말 좋았어요. 현실을 반영한 소설. 현수동 빵집 삼국지. 데니 같은 아까 윤영 작가님의 데니는 SF적 상상력이죠. 그러면서 어 로봇 로봇과 할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를 보는 그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다음에 해변의 묘지 같은 경우 난민 문제, 사회 문제가 절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난민 문제 그리고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 문제 그리고 아이돌 보는 그 문제 이게 다 실제적인 사회적 문제잖아요. 지금 한국이 좋은 소설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